안녕하세요. 뒤에가 조금 지금 대낮이라 좀 뒤에가 휑하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잘 보이면 되니까. 제 목소리랑 자료를 보시지 뒤에가 보면 휑하니까 잘 얼보이시죠? 잠시만요. 조금만 조정을 하고 올게요. 네, 들리시나요? 그래도 조금 지금 워낙 점심때 찍는 거라 약간 그렇습니다. 화면을 되게 크게 본 것 같은데. 잘 보이실까요? 좀 난가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분이 넘었네. 지금 나오는 노래가 스위트 걸령이라고 배드보이 블루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수업하실 때,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목도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보세요. 자, 1분이 넘어서 크게 화면을 켜고 일단은 찍긴 찍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유통관리 경영에 배우고 계시잖아요. 경로의 구조와 결정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화면을 조그맣게 뒤에가 좀 밝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자료 화면을 보시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로 구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이론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유통 경로의 구조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저번 시간에 했던 제조, 뭔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구매하고 경로의 길이, 유통 기능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상권에 대한 범위, 좁으냐 넓으냐 이제 이 차이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변수들을 통해서 유통 경로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경로의 구조가 왜 다양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태가 조금 복잡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는 경로 구조에 대한 결정 이론에 대해서 이렇더라 연구자들이 먼저 제시한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연기 투기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초록색으로 제가 진하게 적어 놓은 것들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경로 구성원들은 중에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흔히 경로 구조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이론이 연기 투기 이론이다. 만약에 갖고 있으면 물론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투자의 가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약에 누구한테 주문을 받았어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시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금방 이거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이 연기라는 뜻은 경로 구성원에서 재고를 보유함에 따라서 갖고 있으면 상품이 그냥 소모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면 별 부담이 없죠. 그렇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상품이라면 그거는 희소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갖고 있다가 기간이 경과돼서 못 써. 그럼 누가 책임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구성들에게 그런 행위를 약간 정가시키려고 하겠죠. 네가 갖고 있어. 네가 갖고 있어. 야, 나 돈 없어서 안 돼. 막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투기는 연기의 정반대인 개념인 거죠. 그게 이런 위험 부담을 내가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서 훨씬 더 이익 창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다, 투기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 구조를 종종 경로 구성원들이 재고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되더라.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시점에 따라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찾을지도 모르지만 최종 상품의 생산 공급에 가능한 한 연기 시점으로서 경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더라.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와 산업체 지금 갖고 계시는 거에 좀 크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른 것들을 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표시로 조금 했어요. 연기투기 이론은 재고의 위치와 관련돼서 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시점에 최종 상품이 생산 공급자에 가능한 연기 시점으로서 경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간 상품의 차별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제품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언제든지 팔 수 있어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축적하겠죠. 그런데 기간이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재고 자산을 축적하는 데는 조금 다르게 되겠죠. 연기에 의해서 경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수요자가 보다 확실해지는 시점까지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과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의 최후 수단인 상품에 대한 형태와 아니면 속성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연기시킴으로써 수요자가 확실해질 때까지 차별 및 재고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는 한 경로의 구성이 재고 보유에 따른 불확실한 어떤 구선 관계를 정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수 산업이 있어요. 산업용 기계를 만들어서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가정한다면 이외의 거는 생산하지 않겠죠. 왜? 우리는 주문 생산 방식이야. 주문해하고 선입금이 들어와야지만 주문해서 우리는 팔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 상인들이 더 빠르게 배달이 가능할까요? 만들어진다면 아니면 처음부터 주문을 받을 때 이거는 주문 제작 상품입니다. 처음부터 며칠까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다면 조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거는 금방 만들 수가 없구나.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는구나. 이런 걸 인지시킨다면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확실한 사람, 반드시 나는 기다려도 그걸 사겠다라는 사람들. 지금 우리 실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요새는 작게 생산해서 고가로 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제품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이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물론 정해진 양만큼 판매해서 그거를 정해진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상품, 좀 더 발달된 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근데 상품이 좀 덩어리가 커요.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일반이 물류 비용을 감소하기 때문에 뭐 배를 만들어서 간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선박도 몇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거든요. 하나하나 뭐 철판을 깎아서 제가 뭐 그거에 대한 제조 과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맡기는 사람이면 어때요? 미리 주문하겠죠. 언제부터 가능하다. 뭐 선박 회사들 같은. 그렇지만 그걸 하게 되면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는 10년 이상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기는 연기와는 조금 더 정반대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생산부터 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상품의 뭐 형태나 변화나 상품, 전방 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일어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고요. 투기에 따른 위험은 재고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로 구성이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유통 경로상의 비용으로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는 연기와는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하지만 지금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소비자가 다양한 욕구, 누구는 뭐 A를 좋아하고 누구는 B를 좋아하고 누구는 C를 좋아하고
욕구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족하려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려면 제조업자들은 유통 비용에 대한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투기 이론에 대한 좋은 점이 뭐냐면 많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잡겠어요? 모든 생활용품 같은 걸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규모의 경제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지는 거죠. 그리고 주문 횟수를 줄이고 대량 주문으로 해서 대량 수송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다 옷 같은 거 빨고 막 이러니까 세제는 대량으로 막 생산할 것 같고요. 물론 세제도 종류가 엄청 많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휴지 같은 거는 모든 분이 A 휴지, B 휴지, C 휴지가 있지만 조금 더 질 좋은 휴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치약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거기서도 조금 더 고퀄리티, 그다음에 브랜드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거 써보니까 이건 좋더라 이렇게 확인 이런 것들 해서 사람들에게 좀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재고량을 보유해 놔도 마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재고를 부족하면 소비자가 조금 불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수요의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투기 전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연기 전략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경영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내에 원자재나 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중간상 입장에서는 완성품이라고 표현할까요? 완상품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의 재고가 많을수록 투명이익들은 당연히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배달을 대기하는 시간, 그죠? 이거 짧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새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문을 하면 배달료가 공짜. 고객에게는 안 받는 거죠. 배달해주는 사람한테만 받는 거죠. 양쪽에다 받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많이 사준다면 이 정도 선까지 사준다면 무료 이런 식으로도 요새 배민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데 쿠팡 리치를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상인들에게 분산되는 완제품 재고가 많아지고 취급 상품의 폭이 넓어질수록 상품에 대한 비용은 증가하지만 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달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겠죠. 중간 사람들이 재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취급하는 폭이 당연히 좁아지겠죠. 상품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소하겠고요. 그리고 고객의 상품의 폭이 좀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배달 대기 기간이 조금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기능 위양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죽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각 유통기관의 비용 위기를 갖는 마케팅 기능들만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들은 다른 경로 구성들에게만 위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통 경로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성 또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그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기능 위양 이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경로 구성원들이 어떤 기능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위양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경로 구조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 그 경로의 구성원들이 경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대적인 비용들을 좀 파악하고 여러 유통 경로를 대체 안으로 잡아서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적 물적에 대한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 그쵸. 인력이라고 그러죠. 인력도 좀 작고 아무래도 사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자원도 좀 한정적이잖아요. 중소기업들은. 이런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서 이겨내기 좀 어렵죠.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중간상 마케팅의 기능의 일부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대그룹 상장기업 이렇게 된다면 중간상보다는 직접 유통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무래도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도 방송국 저희 학교 홍보 쪽 방송국에다 내는 것도 뭐 몇 억씩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셀프 계산기 보이시나요? 뭐 이런 것들 이마트 가면 혼자서 할 수가 있고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이소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또 도우미가 지켜보고 있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사람이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계를 예를 들어서 셀프 계산대를 만들어서 그 슈퍼마켓 저기 멀리 있는 시골에 있는 슈퍼마켓 갖다 놨다. 그러면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또 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은. 그리고 이거를 체크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 위양은 경로 기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대형마트에서 급성장하는 것들은 마케팅 기능의 위양, 예를 들면 직접 포장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혼자 다 싸주고 뭐 비닐봉지 넣어주고 또 배달까지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빨빨빨 계산하고 빠지고 빨빨빨 생필수품. 근데 좀 이 셀프 계산대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도 한두 개밖에 안 사는데 많이 줄을 서야 돼. 빨리 하고 나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셀프 계산대 많이 사용해서 장바구니 가져가서 넣어갖고 그냥 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기능 위양 이론에 해당된다. 자,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뭐 거래비용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980년대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설명할 때 가장 넓게 활용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수직적인 통합 여부를 에 따라서 가장 널리 사용해주고 또 수직적인 통합된 관련과 거래 비용 이론이 개념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경로의 구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다양하게 설명도 하는 것도 없잖아 있죠. 자, 보겠습니다. 거래 비용이란 물건을 사기 전까지 가격 외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정보 비용도 필요하고요. 협상이나 결정 비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행 비용, 또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의 시간과 노력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저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뭘 하나 사면 그래 이거 사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열심히 뭘 좀 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막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대부분. 뭐 그래서 막 짜증내잖아요. 그거 하나 사는데 왜 빨리 뭐 남자들은 그렇지만 여자들은 되게 꼼꼼하게 어떤 제품을 막 사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녔던 시간이나 노력도 거래 비용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윤 추구라는 목적의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죠.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해서 기업의 탄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여버리면 훨씬 더 제품도 빨리 소비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조금 낮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 과정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다양하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의 이론의 핵심은 시장을 통해서 어떤 각각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관계를 맺는 경로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시장 거래가 오히려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비경제인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라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문학 용어로 보면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시장의 실패가 발생되면 거래 관계를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주요 개념으로는 거래 관계에 대한 어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런 변수들을 좀 찾아서 자산의 특이한 특이성과 거래 빈도, 그다음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가정하에 제한돼서 합리성과 기회주의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 빈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하나하고 배달하고 하나하고 배달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뭐 장바구니 같은 걸 받는다든지 배달료를 받는다든지 뭐 량도 중요하죠. 빈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통합적인 지배구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생필수품을 거래할 때 정해놓죠. 내일 아침에 갈까요? 오늘 몇 시에 갈까요? 아무 때나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배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 2시,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요새는 나는 언제가 좋아요? 내일 아침에 갖다 주세요. 언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수직적인 통합된 지배구조를 따라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에 의해서 운영할 것이냐. 물론 어디도 하든 간에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어요. 실생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는 분명히 어디에 몇 동에 몇 호로 갖다 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A동에 101호로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B동에 101호로 갖다 주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보니까 너무 안 와서 무슨 일 있어요? 배달했습니다. 배달 안 됐는데요? 그래요? 막 찾고 막 이러다가 하루가 지났더니 뭐 거기에 있는 뭐 우유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 주는 경우 한 2번 정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상황에 따라 그런 불확실성이 생겨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자, 게임 이론이라고 있네요. 게임 이론이란 상호 의존적으로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어떤 수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에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에게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신의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다. 기업들은 그렇겠죠. 온라인으로 뭔가 시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기가 귀찮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근데 선택을 하겠죠. 언제 배달이 가능하다. 근데 그때도 배달이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마트 가면 다양한 제품이 있긴 한데 배달로 할 때는 이건 품절됐으니까 살 수 없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경로의 구조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게임 이론도 판매자와 그다음에 구매자가 모두 다 자신의 최대한 이익을 부합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적 경제 이론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계획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조직의 내부 역할 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근데 이런 큰 회사들에 대한 경로 유통에 대한 결정은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거를 또 약간 벤치마킹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저희들은 빠르게 안전히 뭐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기업들이 판매하는 사람 중간 단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문 운송회사도 많이 생긴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개인이 뭔가를 만들고 고객한테 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인력을 다 커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만들어서 운송만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보내면 그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보다는 이제 약간 좀 폭넓게 규범적으로 뭔가를 이제 분석하고 우리가 삶에 아니면 이런 그 결정 구조에 적합하게 하는 것도 좀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통 경로의 수적적인 통합 모형들을 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론가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담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의 거래 순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공급과 경제의 감소라든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모색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래의 순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도 네, 효과적인 방안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라서 수직적인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은 자산의 특유성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성향이 증가하면서 거래의 순효과 같은 것들도 감소될 수 있다. 뭐 외부 대리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제조만 횡산하는 건데 이거를 도저히 배달까지 갈 수 없으니 운송하는 업체를 통해서 가는 것들. 이게 이제 외부 대리인이에요.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접 위탁 판매도 가능하죠. 우리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팔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고객에게 배달 좀 해줘. 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거래 규모를 확산함에 있어서 판매나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외부 대리인의 이제 기회주의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불확실성의 특성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보다는 행위를 측정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독립된 외부 대리인보다는 내부 고용인에 따라서 판매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직적인 통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 경제 관념도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정치 경제 관념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내적이든 외적이든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과정이나 구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경로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부 구성 간의 권한이나 의존, 갈등, 협력, 관계 구조, 또 수요 구조, 또 의사 결정, 또 외부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외부 환경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결정 구조의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론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의 기준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해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연기나 투자 이론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재고 비용이나 뭐 이런 거 비용에 대해서 재고 비용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능 위양 이론 같은 경우는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 같은 경우는 나 대리 비용 같은 경우는 그것도 대리 비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유통 기능보다는 경제적인 수행에서 경로 구성원들이 경로 포함해서 비효율적인 경로의 구성원들을 경로 구조에 배제됨에 따라서 좀 시사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정치 경제 이론에 대한 관념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의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주주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다른 조직들이 클라이언트를 포함해서 이해 집단들을 가리키는 것들을 말을 한다. 열심히 막 쭉 갔는데 위에서 휙 틀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백으로 가서 다시 해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환경 요소들이 조직에 필요하는데 중요한 자원들을 통제하고 조직을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를 실현시키려 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상당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조직의 내부나 외부 이렇게 정치경제학자들의 어떤 서비스 전달 방식에 따라서 기업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도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내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 환경이 매우 의존적인 건 사실이죠.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 구축화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나 의존에 대한 과정에서 체계되는 조직 전략에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와 같은 것들도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해 집단이 어느 정도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경제적인 자원을 근거해서 어떻게 복지 조직에 대해서 반응할지도 또 예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게임 이론도 있고 제가 게임 이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대리 이론 같은 거는 제가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대리 이론을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복잡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제일 쉽게 말하는 대리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 회사를 할 때 전문 경영인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주 그걸 창립하는 주주들도 있고요. 그간의 약간 그 의사결정이 다른 생각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걸 갖고 있으면 잘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그 회사의 주식의 이익 추구를 원할 거라고요. 그런데 대리인으로 잠깐 앉아있던 약간 맡아서 한 사람이라는 전문 경영인자들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인센티브는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라든가 역선택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분야들을 유통 분야에서는 이 대리 이론이 유통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보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깔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거기서 딱 세팅해 놓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다 사면 깔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연기라든가 투기 이런 거를 조금 기능 같은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전통적으로 구축되는 경로가 있다면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내가 팔로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날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경로라고 하면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조자라고 하겠죠. 그럼 중간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중간 상인, 중간상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비자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경로 구성원의 활동이나 가격이나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이 조정이 가능하느냐. 저 같아도 그럴걸요? 중간상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사게 되면 직매장 이런 데서 직접 사게 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경로의 취급 상품에 대해서 다양성과 촉진에 대한 수준, 소매의 입지, 제조자와 중간상에 대한 거래 시점 이런 것들이 또 상호작용을 해서 의사결정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막 쭉 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나중에 평가하시거나 자료를 이렇게 내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관리형에 대한 경로 뭐 이런 것들. 관리형 이러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뭔가를 체크업하는 느낌이 들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의 횟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로 선도자가 개발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경로 구성자 간의 경로 활동을 약간 조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로를 보면 관리형하고 조금 다른 게, 전통적인 거는 개별 주문을 하고 또 약간 교섭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관리형 경로는 개발된 장기적인 걸 통해서 계약을 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경로 중에서 공급자가 판매 자료를 좀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근데 이제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머천다이징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는 경우도, 정보로 인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자가 지역 판매원이라고 해서 주변에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형 같은 경우는 아예 담당자를 주죠. 알아서. 거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는 다 지점 있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돌고, A 지점이 없으면 B 지점 갖다가 판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관리형 경로라고 보시면 되죠. 뭘로 다 관리해요? 요새는 천선으로 관리하잖아요. 어떤 상품이 부산에만 하나 있는데 저희가 택배를 받아서 그리고 고객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경로 같은 경우는 유통업자들의 거래 담당자가 구매자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관리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영층, 최고 경영층이 관리형으로, 당연히 관리하는 경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유통 경로의 관리형이나 뭐 전통형을 보면, 유통업자들은 일단 물건을 팔고 뭘 원해요? 이익을 원해요. 그죠? 그리고 뭐를 또 원해요? 주문 양을 원해요.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뭘 원해요? 판매량과 관련된 단기 성과를 원합니다. 근데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된 전체 수익을 얘기를 하죠. 쭉 이만큼을 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냐. 물론 어느 분야이든 간에 이익 충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관리하고 관리형 관리하고는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관리형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상대랑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프로그램에 따른 특정한 성과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형이든 뭐 전통적이든 간에 이런 어떤 경로 유통을 통하면 잠재적인 매출, 지금은 이만큼 나갔지만 계속 관리하면 조금 더 많이 나갈 거야. 뭐 이런 것들도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경제적인 생산과 유통을 조정해서 조금 더 나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조와 유통 계획에 있어서는 보다 판매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도 활발하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중간상을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자사 상품을 최대한의 노출을 시켜서 판매하는 것들도 약간 좋은 유용성의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판매 예측 능력. 나 얼마만큼 팔아야 되니까 너 얼마만큼 만들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서로의 비용도 줄이고 재고 같은 것도 좀 감소시키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축축할 수 있죠. 이번에 매출은 어느 정도일 거야.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물건을 얼마만큼 사와야 돼. 내가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부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상의 활용의 최소 비용을 자사 상품의 최대로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고객들이 컨트롤이 가능하죠. 좀 조정도 가능하고요.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의 노출을 도 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들도 조금 물론 통제도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도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상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얼마인지를 또 파악할 수 있어서 나 그거 제가 생각하는 거라면 재고가 얼마 있으면 효부 치는 거죠. 물론 엉뚱하지도 않은 질문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당신 재고가 지금 10개 갖고 있는 거 아는데 뭐 이거를 해서 뭐 100원씩 사온 줄 알고 있지만 뭐 850원에 팔면 어떻겠어? 85원에 팔면 어떻겠어? 뭐 이러면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도 약간 가격 결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아니면 거기서 못 사는 거고. 상품의 적기 정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경로를 관리했을 때 어떤 이득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에다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썩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빼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경로들이 기업 경로가 되게 많은 편이죠. 뭐 한진택배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유통 경로상에 가장 좀 믿을만하고 별일 없고 그다음에 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우리는 초이스하게 되죠. 전체나 뭐든 수직적으로 통합된 경로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로는 경로별 기능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아예 그냥 센터에다가 물류센터가 딱 있어서 거기에 운영하는 자사 작품을 소매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통 경로에 대한 어떤 대표 회사 또는 법인 회사 이런 데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고속도로 인근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부산으로 갈지 대전으로 갈지 강원도로 갈지 뭐 경기 북부로 올라갈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세팅해서 언제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달의 기능이나 속도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체크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경로의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고객들이 경로 활동에서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독립된 외부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대한 경로 구성원들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대체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교체 비용이 너무 높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물건값은 100원인데 1000원이야 배달 비용이. 그럼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야죠. 저 같아도 안 삽니다. 그죠? 물건값은 1000원인데 배달 비용은 100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래 내가 또 거기까지 가느니 그래 사자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매 결정에 되게 세상에 5만원치 샀는데도 불구하고 배달비를 받네? 다음에 살래? 뭐 이러시는 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크게 얘기했다가 예시는 작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확 오시라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리고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도 또 약간씩 조절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부인과 성과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가 자주 발생되면 아무래도 한 번 할 적마다 한 번 할 때는 뭐 얼마였는데 그때 할 적마다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통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인식하지 말고 요새는 또 코로나라는 이런 변수들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죽진 않고 조금 더 활성화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거부가 있으신 분들도 요새는 당연히 배달이구나 뭐 그게 하나가 배달이라는 그런 어떤 딜리버리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외국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한국은 진짜 배달의 왕국이야. 뭐든지 다 있어. 다 가능해. 또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근데 왜 외국 같은 건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유럽 같은 경우도 속도도 엄청 느립니다. 느리고 공공기관에서 움직이는 것들도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다가 또 난리버거지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수직적으로 통합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는 하는데요. 유통비용이 조금 과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자산 자원을 해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조금 더 유통 경로의 수직적인 통합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한 그런 유통 경로가 되지 않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뭐 약간 주의사항 같은 거라 한다면, 상품이 시장에 너무 많이 깔려 있거나, 아니면 나는 A라는 경로로 왔는데 B라는 경로로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문을 조정한다. 주문은 반드시 공통으로 하거나 발주 전에 내부적으로 약간 통합이 돼야 되는데, 뭐 내고를 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 뭐가 측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격은 운송 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 가격 수준, 최소 주문 규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배민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 주문은 얼마까지예요? 10시 넘어서는 얼마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1인분이나 이런 것들 잘 안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다 해줬는데, 짜장면 하나도 이렇게 배달해줬지만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재고의 협정 같은 것도 들어가죠. 이거에 따라 가격이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죠. 조직의 통합 이래가지고, 물론 유통 조직이라든가 조직에는 쉽게 물론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한만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재고의 통제,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이 누구냐는 것들은 합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물건이 와요. 바다를 건너서 오겠죠? 비행기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 도중에 이 바다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미리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물건을 보내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냐? 그렇게 따지겠죠. 그러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그쪽 한국에서 떠나면 무조건 니네 거야 라고 선적지 도착 기준이야, 아니면 출발 기준이야,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다르죠. 선적지 기준이다 그러면 물건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잘 모르겠고, 일단 그쪽에서 떠나 보내면 저희 거고요. 도착 기준이야 그러면 오진 않았어, 물에 빠졌어, 우린 못 받았어, 그럼 니네 거야,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통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재고의 통제가 돈 가구도 물론 뭐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대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끼는 거고요. 또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잖아요. 외국과 외국과의 거래는 그런 것들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장이라든가 송장이라든가 패킹리스트 어떻게 포장했냐, 뭐 이런 거 잠수함 들어가서 구해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한국과 한국 사이면 뭐 요새 뭐 CCTV 있고 방범 TV 있고 뭐 누가 가져갔네 얹었네 뭐 이러니까 금방 찾을 수는 있지만, 외국과의 거래라든가 바다 안에 빠진 것까지는 힘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제조업계의 경로 과정이라든가 유통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짓는데 조금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죠? 네. 그래서 재무 관리나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음악을 트는 거예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듣기도 좀 어렵고 힘드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한번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아무리 쉽게 일상생활적인 걸 얘기를 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 요번엔 이론이라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아프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잘 또 지내셔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챕터로, 좋은 챕터일까요? 다음 주에 하는 챕터가 행동관리 책이 있네요. 다음에는. 그래서 그걸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